68세 박순자 씨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고 아침 뉴스를 보며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거실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지만 중심을 잡을 수 없었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일이 최근 들어 3번째였습니다. 동네 내과 김 원장은 순자 씨를 10년도 넘게 봐온 의사였습니다.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여다보던 김 원장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조심해야 한다고 혼자 살면 위험할 수 있으니 가족에게는 꼭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저녁 무렵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병원 다녀왔다고 어지러워서 약 받아왔다고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이 순자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회사도 안 들어가고 바로 차를 몰고 온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어디가 아프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혼자 병원에 가면 어떡하냐고 쏟아냈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아들의 얼굴은 마치 자신이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했고 약 봉투를 뒤지며 무슨 약인지 하나하나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순자 씨는 괜찮다고 이제 괜찮으니 집에 가라고 했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만약 밤에 또 어지러워서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누가 119를 부르냐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해주는 아들을 어떻게 내쫓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순자 씨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데 마치 감시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자 준호도 벌떡 일어나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자지도 않고 어머니를 지켜본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순자 씨가 아침을 차리려 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쉬고 자기가 차리겠다고 몸 안 좋은데 왜 무리하냐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밥도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만든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를 먹으면서 순자 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아들의 과도한 보살핌이 자신을 점점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냐고 약은 먹었냐고 어지럽지 않냐고 오늘 컨디션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고마웠습니다. 사흘째부터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나흘째부터는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자 씨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매일 보고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병 때문에 달라진 관계가 더 무섭다는 것을요. 준호의 전화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냐고 묻더니 이제는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침은 뭘 먹었는지, 약은 정확히 몇 시에 먹었는지, 물은 몇 컵 마셨는지, 화장실은 몇 번 갔는지까지 물어봤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에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질문들이 점점 더 침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일상 하나하나가 보고 대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질문을 받을까,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할까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은 뭘 드셨냐고요? 순자 씨는 대충 라면 끓여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왜 라면을 드시냐고, 나트륨이 얼마나 많은데 혈압에 안 좋다고 앞으로는 라면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먹고 싶을 때 라면 끓여 먹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준호는 진지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고 식단을 짜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독립적인 어른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정말로 카카오톡으로 식단표가 날아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메뉴가 일주일치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트륨 함량, 칼로리, 영양소 비율까지 계산된 표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삶입니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보고서처럼 관리되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단표를 보내며 준호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따라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자기가 영양사랑 상담해서 만든 거라고,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불효자식 취급을 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둘째 딸 민지도 가세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자기한테는 말 안 했냐고 섭섭하다고 앞으로는 자기한테도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큰일도 아니라고 했지만 민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빠랑 교대로 전화할 거라고, 그래야 엄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명확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확인 대상이 된 것입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대하는 뉘앙스도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날부터 준호와 민지는 교대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침에는 준호, 저녁에는 민지였습니다. 가끔은 둘 다 전화를 걸어와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순자 씨는 로봇처럼 같은 대답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괜찮다고, 약 먹었다고, 잘 쉬고 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화 때문에 너무 지쳐서요. 아이러니하게도 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걱정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하루에 4번, 5번씩 같은 대답을 반복하며 점점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요즘 기분은 어떠냐고, 우울하지 않냐고, 혹시 불안하거나 무기력하지 않냐고요. 순자 씨는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울함이 병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다고, 정신 건강도 체크해야 한다고, 다음에 병원 갈 때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요. 우울하다고 말하면 치료 대상이 되고 괜찮다고 말하면 부정의 증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되었나 생각했습니다. 어지럼증 하나로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지럼증이 아니라 그 어지럼증을 걱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걱정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부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폭력은 주먹보다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고 그 걱정을 뿌리치는 순간 자신이 나쁜 어머니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순자 씨는 재진을 위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전날 밤 준호에게 내일 병원 간다고 말했더니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가도 된다고, 바쁠 텐데 괜찮다고 했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다고, 자기가 같이 가서 정확하게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언제 의사 말을 이해 못했습니까? 평생 병원 다니면서 혼자 잘만 다녀왔는데 갑자기 이해력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더 큰 걱정과 더 많은 전화가 쏟아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좋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답답했지만요. 순자 씨는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전화와 질문과 걱정에 지쳐서 저항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정확히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준호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험증 챙겼냐고, 약 봉투 가져왔냐고,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메모해 뒀냐고요. 순자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 가는 게 이렇게 큰일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슬리퍼 신고 동네 병원 갔다 왔는데 이제는 마치 중요한 회의에 가는 것처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차에 타면서도 계속 말했습니다. 증상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빠뜨리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요. 병원 대기실에서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어지럼증 관련 정보들, 치료법들, 주의사항들을 찾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순자 씨에게 이거 아냐고 저거 아냐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모르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라고 했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준호는 열성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아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환자로 보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준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 건강만 생각하는 효자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김 원장은 순자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준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인사를 하더니 바로 질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약 효과는 있는지,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김 원장은 준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가 아니라 준호를 보면서요. 순자 씨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신은 빠져 있었습니다. 환자는 순자 씨인데 대화는 준호와 김 원장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순자 씨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준호가 끼어들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정확히 설명 못하실 수도 있다며 자기가 관찰한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식사는 뭘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김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말을 듣고 처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약은 어떤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무엇이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순자 씨는 그저 옆에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료를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올 때 김 원장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효자시네요. 어머니가 복이 많으시다고요. 준호는 웃으며 당연한 일 한 거라고 했습니다. 복이 많다는 말을 들으며 순자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아니게 되는 것이 복입니까? 병원 문을 나서며 준호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역시 같이 와서 잘 들었다고, 앞으로도 병원은 꼭 같이 가자고요. 순자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자 씨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서조차 관람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인데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들이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준호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치 회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듯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 의사의 소견, 바뀐 처방,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그 목소리를 들으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보고 대상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한 번도 순자 씨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기만 보며 데이터를 전달하듯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순자 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건강관리 파일을 만들었다면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증상, 복용 약물, 식사 내용, 특이사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두면 나중에 병원 갈 때 유용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요. 순자 씨는 그 화면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삶이 엑셀 파일의 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날짜, 증상, 약물, 식사 내용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 자신의 일상이 너무도 냉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자신입니까? 이게 68년을 살아온 박순자라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준호는 순자 씨의 표정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족해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칸에는 매일 혈압을 기록할 거라고, 저기 저 칸에는 운동 시간을 적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듣고 있었지만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데이터가 되었구나.
사람이 아니라 관리되어야 할 숫자와 그래프가 되었구나. 며칠 후 준호는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엄마 건강관리방이었습니다. 순자 씨, 준호, 민지 그리고 막내 아들 성민까지 4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방에 어머니 상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오늘 아침 상태 양호, 약 복용 완료, 식사 잘하심, 특이사항 없음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마치 환자 차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방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 상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약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운동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식단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론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신은 논의 대상일 뿐 참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하지만 그건 진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자 씨가 뭐라고 대답하든 자녀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으니까요. 어느 날 순자 씨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은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일상을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준호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우리가 걱정하는 게 싫으냐고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엄마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 같다고 더 신경 써야겠다고 했습니다. 성민은 형과 누나 말이 맞다며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수록 더 큰 감시와 걱정이 따라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단톡방에서 침묵했습니다. 자녀들은 계속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고 순자 씨는 그저 읽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주제가 된 대화에서 자신은 사라졌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관리 대상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리되기만 하면 되니까요. 순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듣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자녀들이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을 바꾼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어지럼증은 여전했습니다. 순자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병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병원, 더 유명한 의사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김 원장이 좋다고 10년 넘게 봐온 의사라고 믿고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예약을 잡았다며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과 상의도 없이 예약을 잡다니요. 준호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김 원장은 동네 의사니까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김 원장이 동네 의사라니요? 그분은 순자 씨의 모든 병력을 알고 있고 순자 씨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지도 오빠 말이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MRI도 찍어보고 전문의 소견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성민까지 가세했습니다.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형과 누나가 알아봐 준 거니까 가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3대1로 밀렸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인데 자신의 의견은 소수였습니다. 아니, 소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순자 씨가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요. 그 말 앞에서는 어떤 반대도 이기심으로 치부되니까요. 대학병원은 멀었습니다. 차로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준호가 운전을 했고 민지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대기실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순자 씨는 지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10분이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검사를 받는다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순자 씨만 빼고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만 보며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어지러웠는지, 어떤 양상인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자기가 설명하겠다며 상세하게 증상을 나열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MRI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뇌 질환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뇌 질환이라니요? 김 원장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안전한 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비싸지 않냐고, 꼭 필요한 거냐고요. 그러자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검사비는 자기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돈까지 내겠다는데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MRI 검사는 공포스러웠습니다. 좁은 기계 안에 들어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 안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원한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밖에서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검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순자 씨는 기진맥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민지는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몸의 결정권을 잃었을까? 언제부터 모든 선택이 자녀들의 손에 넘어갔을까?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이 고생을 왜 했을까? 김 원장 말대로 그냥 시간을 두고 약을 먹었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하지만 자녀들은 다행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역시 검사를 해서 확인한 게 잘한 일이라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이 관리될 거구나. MRI 검사비는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준호가 계산했습니다. 순자 씨는 미안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내고 싶었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엄마 건강인데 당연한 거라고, 앞으로도 필요한 검사는 다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병원비가 계속 나올 텐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순자 씨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나 재산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겠다고요. 순자 씨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재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큰 병이 생기면 치료비가 많이 들 수 있고 요양병원에 가게 될 수도 있으니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다고요. 도와주고 싶은데 어머니 재정 상황을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이지만 속으로는 재산을 파악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준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순자 씨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까지 모두 알려줬습니다. 준호는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부동산은 이 집밖에 없냐고, 다른 자산은 없냐고, 보험은 어떤 거 들었냐고요. 순자 씨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 앞에 펼쳐놓은 것입니다.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지도 함께였습니다. 둘은 진지한 표정으로 순자 씨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정 상황을 검토해봤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예금 이자가 너무 낮으니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보험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실버 금융 상품이 좋은 게 많다고 자기가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의 돈을 자녀들이 재편성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비효율적이라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통장 관리를 자기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요. 어머니가 매번 은행 가는 것도 힘드실 테니 인터넷 뱅킹도 어려우실 테니 자기가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을 넘기라는 얘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아직 정신 멀쩡하다고 은행도 혼자 잘 다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자기를 믿고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민지도 가세했습니다. 오빠가 도와주려는 건데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뭘 잘못하겠냐고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일이라는 말. 그 말 앞에서 순자 씨는 또다시 무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버텼습니다. 통장만은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조차 관리 못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로 모든 걸 잃는 것 같았으니까요. 준호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를 못 믿는 거냐고 엄마가 힘들어질까 봐 도와주려는 건데 왜 이러냐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라고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해서 모은 돈, 자식들 키우고 남은 돈, 홀로 된 뒤에도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순자 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숫자로만 봤습니다. 관리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요. 통장 관리를 거부한 뒤 자녀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왔지만 어딘가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통장만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일주일쯤 흘렀을 때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집 얘기였습니다. 준호는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살기엔 이 집이 너무 위험하다고요. 계단이 가파르고 욕실 바닥이 미끄럽고 문턱이 높고 조명도 어둡다고 했습니다. 만약 어지러워서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특히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면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황당했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넘어진 적 없었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험 요소만 보였습니다. 민지도 왔습니다. 오빠 말을 들었다며 집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혼자 살기엔 부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도 위험하고 계단 난간도 낮고 창문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집이 갑자기 위험천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집을 개조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집을 전면 개조한다. 계단에 안전 손잡이를 달고 욕실을 미끄럼 방지 처리하고 조명을 밝게 바꾸고 문턱을 없앤다. 둘째, 더 안전한 아파트로 이사한다. 엘리베이터 있는 곳, 평평한 곳, 관리가 잘 되는 곳으로요. 셋째, 아예 자녀 중 한 명과 같이 산다. 순자 씨는 세 가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집을 고칠 필요도 없고 이사 갈 필요도 없고 같이 살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셋째 옵션에 대해 준호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자기 집에는 방이 하나 비어 있다고, 어머니가 오시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며느리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살고 싶다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아들 집에 가서 눈치 보며 살 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치를 왜 보냐고, 가족인데 무슨 눈치냐고, 섭섭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요양원은 어떠냐고요.
요즘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있고 같은 나이 또래들도 많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자신은 아직 건강한 사람인데요. 단지 어지럼증이 조금 있을 뿐인데 요양원까지 가야 합니까? 민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를 대비해서 알아보자는 거라고 좋은 곳은 대기자가 많으니 미리 등록해 두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녀들의 머릿속에서 자신은 이미 요양원에 가 있었습니다. 성민까지 가세했습니다. 형과 누나 말이 맞다고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고 같이 살거나 시설에 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3대1로 또다시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집은 자신의 마지막 영역이었습니다. 통장을 지킨 것처럼 집도 지켜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이사 안 간다고 요양원도 안 간다고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라고요. 자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집을 부리시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하냐고 나중에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큰일 나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기 삶은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순자 씨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집 문제로 한 달 정도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 자녀들은 번갈아 가며 찾아와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고 같이 살자고 아니면 시설에 가자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자고요.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모두 모여서 어머니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문제라니요? 자신이 문제였습니까? 하지만 준호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표현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회의는 다음 주 일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준호네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일주일 동안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났습니다. 자신에 대한 회의를 자신 빼고 결정하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요일이 됐습니다. 순자 씨는 준호네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준호, 민지, 성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아내 수진도 있었고 민지의 남편 태욱도 있었습니다. 순자 씨를 위한 자리는 소파 가운데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신문을 받는 사람처럼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어머니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어머니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지가 이어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 현재 거주 환경, 재정 상황, 위험 요소들이 슬라이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화면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어지럼증으로 낙상 위험이 높고 혼자 사는 환경이 부적합하며 나이를 고려할 때 독립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성민이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옵션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준호네 집으로 모시기. 둘째, 민지네 집으로 모시기. 셋째, 좋은 요양시설 알아보기.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빼고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하지만 그건 진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혼자 살고 싶다고, 지금처럼 자기 집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어머니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매일 걱정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우리 눈에는 위험해 보인다고, 전문가들도 독거노인은 위험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민도 한마디 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고, 자식들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는 아직 멀쩡하다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왜 자기 말은 안 듣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봐라,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나오신다. 역시 제대로 판단을 못하신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순자 씨는 그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감정적이 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며느리 밑에서 사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인지요. 태욱도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도 방 있어요. 편하게 오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사위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결정을 해야 한다고, 오늘 여기서 정하고 가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데도 안 간다고, 자기 집에서 살 거라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요. 순자 씨는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걱정은 고맙지만 강요는 싫다고, 자기를 한 사람으로 대해달라고, 관리 대상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럽고 화나고 억울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폭력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은 무시당하고, 자신의 선택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말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요. 아니, 말할 권리는 있지만 그 말이 받아들여질 권리는 없다는 것을요. 가족회의 이후 일주일 동안 자녀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전화 걱정 없이, 보고 걱정 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늦게까지 드라마도 보고 아침에 늦잠도 잤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요. 자녀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전략을 바꾼 것뿐이라는 것을요. 예상대로 일주일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자기들이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 것 같다고,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준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이해해달라고,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된다고,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매일 와서 확인하겠다고, 아침 저녁으로 방문해서 어머니 상태를 체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심한 감시였습니다. 하루에 2번씩 누군가 와서 확인한다는 것은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전화로 충분하다고, 매일 올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전화로는 부족하다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이건 협상 불가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협상 불가라니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인데 협상 불가라니요?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살겠다고 고집 부리시니까. 이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이것도 안 되면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로라는 말에 순자 씨는 폭발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강제로라니 자기가 무슨 죄인이냐고, 왜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 못하냐고, 자식들이 무슨 권리로 자기를 강제로 어디 데려가냐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어지럼증 생긴 이후로 자기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냐고, 매일 전화 받고 식당 관리당하고 돈 관리 요구받고 집도 위험하다고 하고 요양원 가라고 하고,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변명했습니다. 그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였다고,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너희들 마음 편하려고 하는 짓이라고, 진짜 나를 위한 거라면 내 말을 들었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하자고요. 하지만 순자 씨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안 본다고, 관리 대상으로만 본다고,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내 감정은 무시당하고 내 선택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결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병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건 안다고, 하지만 그 걱정이 나를 죽이고 있다고, 몸은 살아있지만 인간으로서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보고하고 허락받고 관리당하는 삶이 사는 게 아니라고, 그건 그냥 숨만 쉬는 거라고, 나는 숨만 쉬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말이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혹시 큰일 나도 상관없다고요?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고, 존중해달라고, 자기 의견을 물어보고 그걸 받아들여달라고, 자기가 하겠다는 걸 못하게 막지 말라고, 자기가 싫다는 걸 강요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왜 부모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했으니까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했으니까요.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신의 목소리는 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전화도 없고 방문도 없고 감시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자녀가 모두 함께 찾아왔습니다. 준호, 민지, 성민 모두였습니다. 순자 씨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듣고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고, 셋이서 여러 번 만나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과했던 것 같다고, 어머니를 존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자녀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민지도 말했습니다. 엄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엄마의 삶을 통제했던 것 같다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도 형과 누나를 따라서 엄마를 압박했다고, 엄마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였습니다. 자녀들이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 준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어머니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는 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허락해주면 다른 건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건강 체크는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매일은 곤란하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원 가고, 전화는 이틀에 한 번 정도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녀들은 동의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식단이나 생활 방식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성민도 거들었습니다. 집 문제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엄마가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자유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요. 언젠가 정말로 건강이 나빠지면, 언젠가 정말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면 그때는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요. 지금 당장 순자 씨는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으니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화해한 거죠? 순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간 후 순자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요. 어지럼증 하나로 시작된 이 모든 소동을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흔들렸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자신을 찾았는지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픈 건 몸이었지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지럼증은 관리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조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 때문에 삶 전체가 관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사람은 병과 다릅니다. 병은 증상이고 데이터이고 관리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병이 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순자 씨는 68세였지만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존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그걸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화분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순자 씨는 자유롭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라면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은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나트륨이 많든 말든 건강에 안 좋든 말든 먹고 싶으니까 먹는 것입니다. 물을 끓이며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이런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라고 라면을 먹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 언제 잘지 결정하는 것, 누구와 통화할지 결정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삶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권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라면이 끓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그릇에 담아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드라마를 틀고 라면을 먹으며 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몇 달 전에는 당연했던 이 자유가 이제는 얼마나 값진지 알았습니다. 순자 씨는 라면을 한 입 먹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지키겠다고 존중받는 삶을.